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없는 데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서 뵐 줄은 참 생각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직접 이런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EBS 강사보다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항상 수업하듯이 우리 같이 소통을 하듯이 수업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는 우리가 총 저번 시간에 끝났던 1차 동학농민운동 잠깐 보고 그 다음에 2차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뒤에 과보개혁과 을미개혁까지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할 건데 한 번에 쭉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한번 끊겠습니다. 여기 2차 동학농민운동까지 해서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나서 한번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과보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얼마 안 돼요. 여기 내용은 한 길어봤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는 집중해서 딱 듣고 그 뒤로 바로 과보개혁과 을미개혁 내용까지 두 개의 동영상을 한 번에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과서는 114쪽, 115쪽 내용만 딱 이번 동영상에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서 고부 농민 봉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했죠. 만석보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전봉준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주도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경문 뭐 그런 문서, 그게 바로 사발통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농민 봉기가 잘 해결됐다면은 거기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나 뭔가 개혁했던 것들을 할 만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줬으면은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누구였어요? 이거를 해결하라고 파견했던 안핵사 이용태가 처음에는 애들 다 모여있을 때는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잘 해줄 테니까, 잘 알아서 잘 해줄 테니까 생업에 종사해라,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책임자를 색출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이런 학정을 벌였기 때문에 다시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열게 된다. 그래서 이때 시작할 때 두 가지 구호 뭐였죠? 제폭구민, 그 다음에 보구관민. 이게 반봉건과 반외세를 뜻하는 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치를 걸고 시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 전투를 거쳐서 관군에게 많은 승리를 거두고 결국에는 호남의 제일 가는 도시였던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호남 지역을 농민군이 다 장악을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놀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알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옳다구나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는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도 같이 파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양 군대가 우리나라에 동시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사건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커져버리니까는 농민군과 정부가 이제 화약을 맺었다 했는데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이랬죠. 그래서 농민군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개혁안, 저번 시간에 배웠던 115쪽에 있는 폐정개혁안, 이 폐정개혁안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부가 수용을 하면서 전주 화약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 화약이 맺어지면서 동학농민운동도 끝나고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 같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양쪽 군대가 이것과 상관없이 물러가지 않고 계속 조선에 안 물러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늘 수업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군이 어디로 들어왔댔죠? 제물포, 인천. 그래서 인천에 들어온 속셈이 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제물포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청나라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은 조선이 이렇게 화약을 맺었지만은 얘네들이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으니까는 같이 해서 내정개혁을 해보자라고 먼저 청나라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청나라는 지금 동학농민운동 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조선을 장악해가지고 내정 간섭하고 다 조선 안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저 힘이 센 상태에 있었는데 뭐 별것도 아니었던 일본이 와가지고 같이 하자 하면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까버렸죠. 당연히 그래서 결렬이 됐어. 그러니까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동학농민운동도 끝났다, 같이 내정개혁도 하자는 것도 까였다. 당연히 그러니까는 지금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킬 명목이 없는 거죠. 목적이 아무런 그런 명목이 없었으니까는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경복궁. 갑자기 서울로 딱 들어가가지고 무력으로 경복궁을 딱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조선을 딱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볼모로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산만에 진주가 있던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뭐 선전포고 한 것도 아니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게 된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우리 조선 내부에서는 일본의 입맛대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전주 화약 맺으면서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했댔죠. 이것도 뭔가 개혁을 하려고 기관으로 설치했었는데 이 교정청을 뭐 해보지도 못한 채 폐지시켜버리고 교정청 뭐 해주도 않았는데 폐지시켜버리고 일본의 입맛대로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하게 된다. 이 군국기무처가 제가 흰색으로 썼지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기관 이름이 뭐였죠? 통리기무화문하고 이 군국기무처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라는 이름 정확히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다음 동영상에서 볼 거예요. 갑오개혁 내용은. 그래서 갑오개혁을 군국기무처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군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군이 또 결집을 하게 되고 북쪽에서는 손병희가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게 돼서 이 두 군대가 어디서 만나냐면은 논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돼서 대규모의 농민군이 꾸려지게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접이라는 거는 하나의 구역을 설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종교 집단의 하나의 그 지역 설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남접과 북접의 부대가 논산에서 집결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점령하고 있던 경복궁 가려면 어디 가야 돼? 서울로 가서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자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군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관군을 끌고 와가지고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이 이거를 어디서 막냐? 우금치라는 데서 막는데 이 우금치가 어디냐면은 공주 우금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라고 하는 거는 고개치예요, 고개. 그래서 고개 위에서 그 기관총이랑 다 장착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충 전쟁 하다 보면 알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위에서 이게 총 쏘는 애들이 유리해요?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유리해요? 당연히 위에서 이게 총 쏘는 애들이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농민군 총이 있어 없어? 총 없죠. 그래서 농민군은 죽창 들고 와 하고 올라가는데 일본군은 위에서 총 이렇게 갈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다.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농민군들은 자신들이 우리가 겨뤘던 그 보고관민, 그 다음에 체포구민 이런 자신들의 목표를 안고 죽을 줄 알지만은 열심히 뛰어들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서 농민군들, 살아남은 농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부대를 이끌었던 전봉주는 저기 전라도 순창에서 붙잡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을 1차부터 해서 쭉 전개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내용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볼게요. 항상 의의와 한계 중요하죠. 그래서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다. 이게 같이 짬뽕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물론 그래서 이 반봉건은 나중에 이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반외세는 나중에 항일의병투쟁, 일본의 항거하는 항일의병투쟁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농민군들도 나중에 항일의병투쟁에 그대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의의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데, 뭔 소리냐면은 대체적으로 지식인층은 아니고 농민층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안은 이렇게 폐정개혁안은 이렇게 내세웠지만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렸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조금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의의와 한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112쪽부터 115쪽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한 번씩 다 풀어보고, 그리고 읽어보고 내용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 동학농민운동 여기까지 하고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저 집에서 쉬지 말고 또 이거 하고 막 들어놓고 놀지 말고 바로 이어서 갑오개혁 수업을 동영상을 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